서기 79년 8월 24일이었습니다. 한여름인데 새벽 치고 너무 푹푹 찌고 확 더운 거예요. 찌는 더위 속에 땅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고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폼페이 시민들은 베수비오 화산을 바라봤습니다. 불덩이가 우박처럼 도시 위로 확 쏟아지고 화산재가 날아와서 눈과 입과 가슴을 채웠고, 어떤 사람은 안뜰 깊숙이 숨고 막 짐을 싸서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 두려움은 결국 죽음으로 기결이 되었고, 그날 이후에 폼페이는 완전히 소멸이 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한 도시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잡초랑 포도 넝쿨을 보니까 한때 굉장히 번성했다라는 도시인 것을 읽을 수 있었고, 도시는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발해서 사람들이 사망을 하기 전에 몸에 막 보물을 지고 보물을 파려고 하던 그러한 흔적들이 있었고, 벽면에 정말 살고자 했던 의지가 낙서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594년 헤르클라네움의 폐허가 발견이 됐어요. 오스트리아는 나폴리의 부왕을 파견했고 남부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를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오스트리아 부왕이 구덩이랑 긴 터널을 파서 조각상 안에 굉장한 것들이 나왔겠죠. 조각상과 어떤 보물들을 약탈을 시켜서 비내 궁전으로 다 빼돌렸고 벽을 다 부수고 허물었습니다. 약탈하고 도굴 했고 교황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스페인 왕이 나옵니다. 스페인 왕 카를로스 3세 아시죠? 에스파냐인 카를로스 3세가 측량사를 끌어들여서 값비싼 조각상과 보물을 스페인 궁전으로 다 날라갔고, 보물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막 파면서 굉장한 것이 나올 것 같아, 굉장한 보물이 있을 것 같아, 진귀한 것이 있을 것 같다면서 보물 찾기에 여념이 없었고, 1748년 스타비아나와 놀라 거리 근처에 포르투나 아우구스타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첫 번째 발굴 작업장을 설치해서 이제 폼페이 유적과 유물을 발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쿠비에르라는 측량사가 있었는데, 측량사는 곧 헤르클라네움으로 관심을 돌렸고 폼페이 발굴은 1754년에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헤르클라네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 발굴을 했는데, 9년이 흘러서 어떤 한 명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9년 동안 판 거예요. 파고 도시는 폼페이라는 원래의 이름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헤르클라네움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폼페이 발굴에 카를로스 3세가 엄청나게 pom페이 발굴에 그렇게 에너지를 투입을 했는데, 어떻게 폼페이가 조금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냐면, 독일의 위대한 고미술사, 옛날 고고학 미술사가 계속 파고 막 이거 그림 그릴 거랑 어떤 예술적인 그런 영감을 찾다가 갑자기 편지로 나 굉장한 것을 찾았어 하면서 폼페이를 유럽에 알린 고고학의 선구사였던 고미술사가 이렇게 알렸어요. 폼페이라는 곳을 찾았고 안에 굉장한 것이 있다 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1768년에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또 발굴 책임자 카르베버도 체계적으로 발굴을 하기 시작했고, 헤르클라네움 문 근처인 이스타키디우스 묘도 찾고 여제간 마미아 무덤, 굉장한 사람의 무덤과 여인숙과 여러가지 큰 건물들을 하나하나 발견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스페인 사람 프란세스코 라베가는 1764년에 큰 극악당과 62년 그날 이제 지진이 있은 다음에 포피디우스 켈시누스가 재건한 이시스 신전을 찾았습니다. 이시스는 누구냐면 이집트의 신, 이집트의 데모 신을 여기서 폼페이에서 숭상을 했던 겁니다. 숭상한 이시스 큰 신전을 찾았고, 1767년에 검투사들이 경기를 했던 큰 숙소를 발굴했고, 검투사 경기장과 옆에 그들이 묵었던 숙소도 찾았습니다. 경기를 굉장히 많이 치렀고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 그리고 1789년에는 주악당과 큰 극장을 발견해서
여기서 시를 낭송하고 연극을 보고 막 각색을 한 작품들을 많이 상영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옛날 시기 때. 그래서 찾다가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야 하는 일이고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상품화 조금 이렇게 상품화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금과 은이 안 나오면 바로 중단을 종결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가치가 없으면 바로 닫았습니다. 1770년에서 1815년에 나폴리 왕이랑 왕비도 후원을 해서 합세를 했고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 딸 카롤린이 페르디난 1세랑 결혼을 했는데 그 왕비도 나도 폼페이가 뭐야? 폼페이 발굴할래 하고 이 왕비도 자신의 남동생 요제프를 데리고 폼페이 현장에 왔습니다. 1771년에 디오메데스 별장이 있는 거예요. 별장을 찾았고 72년에 별장 아래에 파보니까 지하 복도에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암장이 돼 있었죠. 한 20구의 시체를 찾았는데 이때 작가 고티에라는 사람이 지하에서 찾은 시체랑 그런 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아리아 마르첼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가 그 이야기를 읽고 거기 폼페이에서 찾은 건데 이런 이야기를 읽고 폼페이의 명성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테도 1787년에 발굴 현장에 왔고 영국 대사 해밀턴도 작업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폼페이 대체 어디야? 화산 폭발로 도시가 암장됐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걸 이제 다 사람들이 발굴 작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1798년에 나폴리를 점령한 프랑스 장군 샹피오네가 다시 파다가 집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집에 샹피오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06년에 조제프 보나파르트도 코르시카 사람 크리스토프 샬리체터한테 너무 못 파겠어요. 더 이상 못 파겠어요 하면서 발굴 좀 맡아주세요 하고 발굴을 넘겼고 샬리체터가 시작을 했는데 10년을 팠습니다. 10년 동안 팠는데 계속 진척이 안 됐으면 포기했을 텐데 굉장한 것들이 중요 건물들이 계속 나와서 너무 신나서 10년 동안 계속 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1808년에 미라가 나폴리 왕국 군주랑 이때 왕비가 나폴레옹 누나였는데 이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도 같이 이제 참석을 했고, 학자들이 도시 경계를 정하고, 콘술 거리 인근 외곽에 성벽을 발굴하고, 원형 경기장과 바실리카 법정과 교회당을 다 찾았습니다. 큰 원형 경기장과 큰 영화관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거기서 많은 행사를 치렀고 번화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왕가는 이전에 나폴리를 통치하던 부르본가 출신의 군주처럼 폼페이에 굉장히 열광했고 나폴레옹 왕가가 그 폼페이 건물과 집에 하나하나 많이 부서지기도 했지만 그대로 많이 복원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품도 그대로 나왔고요. 그대로 암장이 되었는데 번호를 다 붙입니다. 체계적으로 건물에 번호를 붙이고 18, 15, 41 요렇게 막 번호를 붙이고 여러 가지 이제 번호를 붙이고 굉장히 열광했고 카롤린이라는 사람이 폼페이 발굴 감독을 맡아서 계속 했는데 1815년에 라베가가 사망을 하고 안토니아 본누치가 또 맡았어요. 맡고 인부를 한 13명을 동원해서 계속 했는데 중앙대광장이랑 극장이랑 검투사 숙소 잔해물이랑 서쪽의 성벽이랑 헤르클라네온 문 근처의 무덤들 무덤 몇 개랑 원형 경기장이랑 스타비아나 거리 북쪽에 큰 집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굉장한 부르주아의 큰 집들과 저택들이 그대로 암장이 되어 있었는데 24년에 포르투나 아우구스타 신전이 나왔고 큰 신전 신한테 제사를 지내던 신전과 중앙대광장 목욕탕이 나왔는데 목욕탕이랑 큰 경기장이랑 큰 어떤 영화관을 떠올리면 왠지 처음에 저도 잘 몰랐을 때 로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보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건물들이 다 로마풍으로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1825년에서 30년까지 양시칠리아 왕국의 프랑스와 1세가 많은 관심을 보였고 중앙대광장 목욕탕 북쪽 목욕탕 라인 북쪽으로는 집이랑 빵집이랑 그 시인이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이렇게 극장에서 활동하던 극장에서 막 상영했던 시인이 있었는데 비극 시인 집도 발굴했고 목신의 집이라고 해서 목신의 집에 딱 팠는데 목신의 집에 뭐가 있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묘사한 모자이크가 나온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숭상한 겁니다. 즉 이 폼페이가 원래는 그리스의 처음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스의 통제 아래에 있었고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의 모자이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3년에서 58년 사이에 스타비아나 거리에 역시나 큰 목욕탕을 찾았고 61년에 부르봉 왕가를 쫓고 나폴리에 입성을 해서 한 가르발디가 알렉산드로 디마한테 박물관 관리의 발굴 책임을 넘깁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파면서 너무 힘들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디마한테 넘겼는데 디마가 못하겠다고 디마도 하차를 했습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랑 카보우르는 이탈리아를 통일했고 이 당시 때 폼페이는 새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 왕은 폼페이 발굴을 잘 진행을 했고 새 왕조를 열었는데 1860년 10월 20일 왕은 고전 연구가 주세페 피오렐리라는 책임자 왕이 주세페 피오렐리한테 피오렐리 자네가 좀 이렇게 폼페이를 체계적으로 좀 발굴을 해주지 않겠나 하고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피오렐리가 합리적인 발굴 시대를 열면서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건물 그냥 무작정 파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번호를 매기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조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그동안 또 굉장히 엄숙하게 했지만 엄밀하게 그리고 그렇게 이 피오렐리가 고고학을 이제 그냥 파는 것보다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 일지 오늘 못 찾았고 이런 식으로 발굴 일지를 기록하고 폼페이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집에 고유 번호를 매겨서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피오렐리는 50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몇 명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좀 많이 동원시켰고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일 자체가 계속 해와서 또 찾고 해서 계속 찾았지만 발굴을 한다는 게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너무나 화산 폭발로 그렇게 묻혀있는 땅을 판다는 게 또 갑자기 막 땅이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파다가 위험하고 지붕 위에도 막 여러 가지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고 흙더미를 또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등 굉장히 그렇게 파나간다는 건 위험하고 조금 무모한 일이었는데 이 피오렐리가 조금 더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계속 찾아보기로 합니다. 진기한 것을 찾기 위해서죠. 굉장한 것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사람을 그렇게 노동력을 들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1863년 폼페이의 그렇게 막 흙더미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던 pom페이의 일상생활상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물품이란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여러 방법으로 술집이 암장돼 있는 거예요. 술집과 빵을 많이 사 먹은 거예요. 빵집과 은행가 카이킬리우스 유쿤두스라는 굉장한 부르주아의 집이 나왔습니다. 폼페이는 황금기를 누린 시기가 1875년에서 1893년 20년 동안 굉장히 그 앞에도 번성을 했지만 20년 동안 굉장히 번화했던 그러한 항구였다고 합니다. 피오렐리랑 공동작업을 벌인 건축가 미첼레 루지에로가 도시의 북쪽을 동서로 뻗은 길 주변을 발굴을 남북쪽으로는 파지 않고 동서로 팠답니다. 남북으로는 안 하고 북쪽으로는 너무 좀 무모해서 안 하고 동서로 파기 시작했고 놀라문이 서 있는 시 동쪽 작업을 확대를 해가지고 그때 발굴한 것이 62년 그날 지진이 발생한 뒤에 건설을 하다 정말 목욕탕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산 폭발해서 목욕탕이 암장된 거예요. 미완성된 중앙에 있던 큰 목욕탕을 찾았고 그리고 또 번호를 매겨서 구지구에 화산 폭발 이후에 18세기가 되는 해에 기념으로서 100주년으로 기념하는 큰 집이 있었는데 그것도 찾았고 건물과 번호 매긴 거 뭐 4, 5, 6, 7, 8 이런 식으로 막 다 찾았고 놀라거리랑 스타비아나 거리 5지구에 1, 2, 3, 4 지역을 다 발굴하고 어떤 구역을 나눈 8지구에 여러 지역을 또 찾았는데 집들이 복층으로 된 집인 거예요. 복층집들이 용암에 쌓여가지고 비탈길 위에 세워져 있어서 길이 굉장히 조금 내리막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발굴이 위험하고 난해했는데 그리고 폼페이에서 누체리아로 가는 길에 몇 기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스타비아 문 쪽에서도 무덤 2기를 찾았고 주지에로는 또 뭘 찾았냐면 묘지들이 사이사이에 있었고 또 공동묘지의 길이 또 따로 있었고 사이사이에 묘들이 있었고 주지에로는 또 굉장한 큰
조금 가치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은혼식 집이라고, 집 이름이 은혼식 집이고 앞마당, 큰 앞마당이 있었고 거기서 600점 이상의 벽화가 있었습니다. 예쁜 고급스러운 그림이 나온 굉장한 집이었는데 집에 발코니가 딸려 있는 거예요. 발코니를 원래 구조로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학자 줄리오 데 페트라라는 사람이 1893년에서 1901년 그리고 1906년에서 1910년까지 계속 현장 감독을 맡은 페트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유적지는 가장 유명한 큰 집들, 굉장한 집들, 부르주아의 집이, 메티우스의 집, 쿠르레티우스 프론토의 집, 여러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에 신비의 별장이 딸려 있었습니다. 과연 신비의 별장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도시 북쪽은 조금 막 파다가 안 파고 북쪽 초 입구까지는 팠는데 보니까 비너스 폼페이아나한테 헌정된 큰 비너스를 숭상했던 신전의 잔해물도 있었고, 비너스가 바로 사랑과 어떤 가정의 수호신인 비너스를 숭상했습니다. 1901년에서 5년까지 역사학자 에토레 파이스가 5지구 6지구를 받고 거기에 걸쳐서 북쪽 지대에서 작업을 했는데, 북쪽을 파다가 이제 북쪽에서 비너스 폼페이아나한테 바친 신전을 찾고, 또 베수비오 문이랑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던 급수탑의 잔해물을 찾았습니다. 찾고 또 계속 이제 주저택 굉장한 어떠한 부르주아였던 그런 사람들의 저택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유명한 집이 바로 오벨리우스 피르무스의 집이 굉장히 유명하고 고급스러웠다 그러고, 은혼식의 집도 처음에 찾았다 했잖아요. 은혼식의 집이 굉장했던 게 코린트식 응접실이 있었고, 황금빛 큐피드의 집에 기둥이 둘러싸인 앞마당이 있었고, 매운굴의 발코니 등 복원을 하는데 많은 열정을 들인 곳이었습니다. 은혼식의 집이. 그래서 솔지아노라는 사람이 이 은혼식의 집에 굉장히 시간과 어떤 열정을 쏟아서 폼페이시를 복원해서 거기에 그러한 물품과 그러한 어떠한 잔해물들을 보존해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비토리오 스피나촐라는 앞에 했던 사람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제 연결받은 후임자가 스피나촐라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발굴을 시작했고, 북부 쪽으로 계속 파나간다는 거는 위험하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북부를 포기하고 남부 지대를 좀 더 체계적으로 파기 시작을 했는데 목표는 도심지를 원형 경기장과 연결시키는 거였습니다. 아번단차 거리에서 사르니아 문이라 부르던 동문까지 발굴을 진행했고, 사유저택을 계속 무작정 판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무계획적인 일이라서, 또 이제 사유저택을 조금 파다가 도시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이뤄진 폼페이의 상업지구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상업으로 굉장히 번성돼서 상업지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술집이나 빵집이나 그런 굉장히 선술집이나 술집이 그대로 암장되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정말로 죽기 전에 보물을 막 온몸에 막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막 살기 위해서 막 투쟁했었고, 그리고 막 벽화에 정말로 살고자 했던 흔적의 글귀들이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여서 건물 쓰임새를 그렇게 추측을 했고, 이런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을 조합해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폼페이의 참모습이 계속 10년 이상 파기 시작해서 참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실상이 밖으로 드러나고 소설을 통해 전달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유명 인사들이 발굴 진행에 참여를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인기몰이를 했던 곳이었는데요, 폼페이가. 그리고 또 굉장한 집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굉장한 집들이 많았는데 주로 중심이 되는 집이 바로 파키우스 프로클루스 집이란 지하에 판 지하 회랑의 집도 있었고, 루키우스 케이우스 세쿤두스의 집이 있었고, 트레비우스 발렌스 집, 피나리우스 캐리알리스 집들이 다 발굴됐는데 정원이 다 딸려있고, 굉장히 많은 보석과 어떤
벽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신비의 별장도 딸려 있었고 벽화가 많이 나왔고, 과연 별장에서 진짜 뭐를 한 걸까요? 무슨 일을 했던 곳일까요? 별장에. 그래서 아메데오 마요리가 계속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후계자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랑과 열정과 또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이렇게 투입해서 정성을 쏟았던 폼페이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이었고, 어떤 땅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무엇을 재배해서 판매를 했던 그러한 곳이었을까요? 이곳은 이탈리아 토착 세력인 오스크인이 형성한 초기 부락을 오스크인이 형성을 했습니다. 선사시대의 용암이 흘러 층을 이룬 가파른 화산의 산마루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번성했던 곳이었지만, 갑자기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렇게 암장이 되었고, 화산 폭발 때문에 바로 직격탄을 맞았고, 원시촌락의 초기에 특성을 갖고 6세기의 중요한 해상무역로였습니다. 해상무역로로서 전략 위치를 차지하고, 이곳에 그리스인이 초기에 정착을 해서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도주랑 밀이랑 여러 가지 생산이 막 재배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이제 살 땅이 없어서 주변을 다 뻗어나가면서 식민지화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리스인들이 초기에 폼페이에 정착을 했었습니다. 정착했고, 사르노 계곡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도리아식 신전을 지어가지고 아폴로 신을 숭배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는 정착지인가 하지만 정착지인 땅이 아니고 항구였습니다. 항구이자 해양 진출로로 가는 통제 거점으로서 주변에 있는 주변 바다에 있는 인근의 나라들과 굉장히 많이 교류를 했던 그러한 번성했던 해양 진출로의 통제 거점이었고, 524년에서 474년에 에트루리아인이 도시를 점유를 했었고, 하지만 그런 에트루리아인의 흔적은 없는데 474년에서 424년에 강력하게 그리스의 통치 아래 통제를 받았고, 그리스인들이 그래서 다 바꾼 거예요. 와서 신전을 복구하고 그리스식으로 성벽을 쌓아 수비를 강화하고 육지구를 건설하고 추진해서 그 당시 때 추진하면서 도시를 확장시켜 나갔고, 피라이오스가 건설한 밀레토스의 히포다모스의 원칙을 본떠서 그리스풍으로 도시의 기하학적인 규칙성을 다 넣어서 건물들이 다 파편해 그리스풍의 건물들이 많이 나왔고, 남북측으로 삼아 소통을 원활히 하다가 여러 갈래 도로를 이미 건설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인들이 도로를 건설해놨고, 이 오스크인들이 초기에 정착한 곳이라 했죠. 그리스인이 정착을 해서 그리스인이 바꿨기 때문에 오스크 그리스풍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아브루치스와 칼라브리아에 살던 굉장히 갑자기 근방에 있던 거칠고 잔인한 산악민들이 내려와서 삼리움족이 내려와서 바로 정복을 당했습니다. 삼리움족한테 정복을 당했고, 424년에 해안지대 그리스 식민지를 휩쓸게 되었고, 폼페이는 캄파니아족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삼리움족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옛날의 정착민과 새 정착민 모두에게 익숙한, 그래서 공용어인 오스크어를 사용을 했고, 이때 로마가 또 강력했죠.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산악지대의 삼리움족을 팍 쳐버리고 로마가 차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원의 캄파니아족과 동맹을 했고, 결국은 투쟁을 하다가 로마가 이 폼페이를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지배를 당하기 전에 이미 폼페이는 그래도 굉장히 견고하게 성벽을 쌓았고, 검은 응양과 석회암으로 만든 평행을 이룬 이중 성벽이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었고, 12개의 정방형 망루가 성벽 위에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북 방향으로 쌓은 성벽은 옛날 성벽 위에 증축을 하였고, 남북으로 계속 뻗어서 확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동서로 확장을 했습니다. 동서축을 중심으로 동쪽 구역이 그리스 옛날 초창기 때 그리스인이 정착했기 때문에 그리스 도시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풍으로 발달을 했고, 동쪽 방향이 삼리움족이 다시 지배를 했잖아요. 오늘날 알려진 3014m에 달하는 도시 경계를 형성해서, 도시 경계에는 공동묘지가 쫙 라인을 따라서 공동묘지들이 있었고, 또 전쟁통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묘지에 묻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주요 간선도로를 그때 건설을 해갖고, 주 목적은 어떻게 크게 잘 닦는 거냐면, 세모골에 광장을 만들어서 광장에 있는 기념물군을 시민광장과 연결을 시키는 거였는데, 스타비아나 거리는 폼페이아나 거리라고 불렀고, 북에서 남으로 가로질러 사르노강 다리를 지나서 스타비아의 마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술라 장군이 지휘한 로마군과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로마한테 지배를 받아서 폼페이가 항복을 하고 79년 8월 비운의 날에 폼페이는 결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풍의 건물로 다 바뀌고 또 체제도 조금은 크게 많이 안 바뀌었다 해도 바뀌고 로마의 황제를 숭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그래도 크게 많이 안 바꾸고 도시계획을 그대로 하면서 62년 2월 5일에 복구를 하고 재건을 하고 또는 폼페이의 공공건축물 구역과 거주지역이 지닌 삼리움 시대의 고유 특색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로마인의 생활은 도시 기본 구조에 적응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로마풍으로 나라를 바꾸는데요. 폼페이의 심장부인 중앙 대광장에 종교와 정치와 상업 중심지로 만들고 카피톨린 3신전이 있었습니다. 주로 믿는 라레스라는 신이 바로 가정의 수호신이자 거리의 수호신인 라레스 신전을 바탕으로 베스파시아누스 신전이 모두 다 신을 숭상했던 신전이 발굴됐고 정치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쿠리아헤라는 모임에서 정치 관련된 활동을 했고 이두 정치가가 건물 내에 있었는데 로마가 삼두 정치였잖아요. 그래서 폼페이도 이두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시장이랑 에오마키아 기념 건물 큰 에오마키아라는 사람의 기념을 하는 기념 건물과 시장과 도량형을 담당한 간청이 도시의 상업 중심지가 되었고 중앙대 광장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유유하게 산책을 하는 그렇게 조금 넓은 땅이었는데 세목골 광장에는 특히나 인상적인 게 큰 극장이 있어서 시를 각색하거나 여러 가지 풍속 희극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람을 하러 왔고 삼리움족 경기장이랑 이시스 신전이 있었다 해야죠. 이집트하고 교류가 많아서 이집트에서 숭상하던 이집트 신을 이 폼페이에서 제2 국가신으로 받아들여서 숭상을 했고 주피터랑 메일리키오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큰 건물에서 모여서 종교활동과 체육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으로는 원형 경기장이 있고 큰 경기장이 가장 인상적인 큰 경기장이 굉장히 넓고 많은 행사를 치르고 많은 음식을 먹는 등 그런 행사를 했고 그 외에 거주지에 목욕탕도 많았고 공중 목욕탕을 보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비아 목욕탕도 있었고 이 목욕탕이 바로 화산이 폭발했던 그 당시 때 건설하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해서 암장이 된 겁니다. 왕성했던 상업활동을 읽을 수 있는 게 굉장한 번화가였던 거를 읽을 수 있는 게 술집과 상점이 굉장히 그대로 파묻혀 있었고 특히나 포도주를 판매한 겁니다. 그리스의 영향 아래에 포도주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했던 곳이었고 80년 식민지 건설로 로마의 장군 술라가 지배를 했을 때 폼페이한테 크게 내정 문제나 그런 거 간섭 안 하고 자치권을 주었지만 황제의 칙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을 따라야 했고 로마 체제와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두 정치가가 합법적인 판결하고 공공자금을 관리하고 시의회의 의사 진행을 담당하는 이두 정치가가 있었고 쿠리아회라는 모임에서 시의회 모임을 했고 입법기관으로 쿠리아회가 활동을 하면서 법령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는 도시 행정면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로마 황제의 칙령에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황제 결정 정책에는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의 행정력은 시 내정 문제에 제한이 되었고 62년에 지진이 있은 다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도시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새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폼페이는 굉장히 열광을 하고 충성심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마음은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황제를 그렇게 숭상을 했고 해마다 황제 숭배 의식이 있었고 신전에서 칭송을 했습니다. 그로스피 형제 이두 정치가가 있었고 이두 정치가는 폼페이 주민이 주변 마을에 누체리아 주민 사이에 큰 패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일어나서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가 와서 이들을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해임을 하는 등 하고 그 후에 후임 이두 정치가를 임명해서 잘 하라고 감독을 위해서 입법권을 지닌 장관을 파견하는 등 모든 그때 막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행사하지 마, 격투하지 마 그렇게 잠시 중지하는 등 모든 시합을 금지하고 나중에 또 다시 허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황제가 결정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그대로 따르고 시민들이 크게 열광을 하고 황제를 막 칭송을 했습니다. 신으로 숭상을 했고 이때
황제의 권위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황제의 권위의 또 다른 예가 베스파시누아스 황제는 스웨디우스 클레멘스를 파견해가지고 토지 대장을 탁 바로잡고 사기를 당한 토지 그런 거 막 정리해주고 돌려주라 그렇게 정리를 하고, 폼페이 시민은 그러한 황제의 행동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성스러운 심판이라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옛날에 캄파니아는 농업의 천국이었습니다. 여기는 베수비오 화산 비탈 아래에 큰 땅에 포도나무랑 올리브나무를 심고 곡식과 채소가 굉장히 풍성하게 함께 자라서 비옥한 농지였고, 밀을 재배를 했고 1년에 2번 수확을 했고 신비